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미부양책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25만 달러 돌파 가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 달러는 하나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전망을 하는지 그 5가지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5만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가 될 수 있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헤이즈는 이제 비트맥스 이제 공동 설립자이죠. 이제 공동 설립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재개 및 부양책 가속화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를 이제 재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부양책도 가속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증가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지금 이게 이제 M2 글로벌 통화량의 증가 추세고요. 노란색 선이.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흐름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따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M2가 먼저 상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걸 따라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재개를 하고 부양책을 가속화한다라는 부분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기사를 보면 지금 연준에서 이달 미 국채를 대규모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조용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푸는 형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만 보통은 이제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이제 돈을 더 푸는 이런 양적 완화를 뒤에서 이제 하는 거죠. 뒤에서. 몰래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소마라는 계정을 통해서 30년물 국채 88억 달러를 직접 매입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달 초순에 있었던 국채 입찰을 통해 3년물 204억 달러와 10년물 148억 달러를 매입했고, 이달 들어서만 총 440억 달러의 국채를 사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3년물 204억 달러 매입은 지난 2021년 양적 완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2021년 이후로 최대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 때보다 시대를 그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대규모로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죠. 시중에 이제 자금이 연준에서 자금을 푸는구나.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텔스 양적 완화. 은행의 자본 규제 풀어서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스코프 에센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시중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 SLR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둘러싸인 각종 규제 완화 논의에서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통화감독국, 연방예금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SNR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보통주 자본금을 총 자산으로 이제 나눈 값인데 은행이 이제 이 자본 요건이 맞춰져야지만 되는 이 규제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묶이는 거죠. 이런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자산 2,500달러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은 SNR을 3% 이상,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은행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항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려고 지금 이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미국채와 연준의 이제 지급준비금을 분모해서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국채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양적 완화 효과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 모기지 기관들의 상장 자본 조달 허용에 따른 유동성 공급.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페니메이, 프레디맥 상장 강행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증 지속 선언 파장이라는 기사인데,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이 페니메이와 그리고 프레디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모기지 사태 때 페니메이와 이제 프레디맥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국책처럼 들어와 버렸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민간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상장으로 이걸 조금 이제 돌리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이제 하는 것들,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 어떻게 유동성이 공급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이제 보통은 모기지 대출을 해줍니다. 모기지 대출. 모기지 대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이 모기지 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모기지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이제 그만큼 돈이 이제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대출을 했던 게. 근데 이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모기지를 매입해줘요. 모기지를. 은행 이거를 모기지를 매입해 줍니다. 은행이 대출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매니페이와 프레드맥이 이것을 매수해서 다시 매입한 모기지를 묶어서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요. MBS. 유동화 증권. MBS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MBS라는 걸 통해서 또 다시 이게 유동화가 됩니다. 다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등에 이제 판매가 돼요. 그래서 MBS를 다시 판매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하고 다시 또 모기지를 또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돈이. 이렇게 되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겠죠.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이 은행으로 갔다가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메이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게 기관과 연금으로 갔다가 그러면 다시 또 여력이 생기니까 은행은 또 그 현금화를 시킨 걸 가지고 다시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이제 창출하는 거예요. 유동성. 그걸 위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버리려고. 그 접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당국의 국채 매입 시 무제한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SNR 허용을 한다. 아까 SNR 허용 제가 여기서 가져봤죠? 스텔스 양적 완화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지금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 보통주 자본금을 총자산수로 나눈 값, 요것을 이제 SNR 비율을 3%에서 5%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허용한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정부와 관세 중심 정책에서 이 해외 미국 자산 과세로 정책 전환 전망이라는 겁니다. 요거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이 예산안에, 트럼프 예산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 폭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조항들. 미 하원이 최근에 통과시킨 예산안에 포함된 섹션 899 조항이 있는데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 전반을 wak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엔 이제 해외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세금.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 실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했던 외국 자본들이 멈칫하는 거죠. 또 세금까지 내야 돼?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 이득 받는데도 또 세금이 들어가고 그걸 미국에 내야 되는 거예요. 자국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금만 해도 최대 20%까지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투자 의욕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이제 채권 이런 쪽에 들어가려고 했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중간선거 임박 및 본격적 돈풀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 중간선거가 있어요. 내년에 이제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가 2026년 11월 3일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정책을 주무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100석에서 35석, 그리고 주지사 50석에서 36석, 그리고 뭐 주무장관 47석에서 32석, 각 주의 법무장관 51석 중 이 33석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너네에게 내가 돈을 벌어줬다. 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돈풀기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트럼프는 결국엔 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양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 밴스 대통령, 미국은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략자산 선언에 투자자 기대 폭발. 전폭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전략자산, 장기 전략자산을 간주하고 있고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략준비자산으로 이미 그걸 간주를 하고 있고 거의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의 미래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새로운 법안을 통해 전략 비축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해 충돌이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벤스 부통령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 최근 25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신들도 비트코인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할 계획이 있고. 비트코인 결국엔 확보할 수밖에 없겠구나. 명확하잖아요.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해 충돌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행동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강세 신호라고 하는데 요건 몇 번 제가 전달을 해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은행은 어떻게 하라고 연이 5%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 가상자산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이재화 농사 스테이킹 이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형식들 최근에 이자가 USDC 코인베이스에서 4.1%, 크라켄 테더에서는 5.5%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이제 달러랑 연동이 되어서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도 이 이자 수익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보다 은행보다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이제 준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방식 지금 이제 해외 거래소나 그런 이제 디파이나 스테이킹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이게 활성화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과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될 수 있고, 은행도 이걸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죠. 은행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것들을 이용할 것이다. 아니면 직접 이제 발행까지,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발행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발행한 은행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 문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지겠구나 이 시장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는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